오늘은 그 시장의 마법사들이 있죠. 이 잭 스웨거가 썼던 책인데요. 이에 이어서 초격차 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전하는 6가지의 교훈 1강 시작하겠습니다. 초격차 투자법에 나온 인터뷰 전체에서 추린 핵심 교훈을 정리하려고 한다. 핵심 교훈이죠. 이게 11인이에요. 11인의 세계적인 명트레이더들의 그 핵심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뷰한 11명의 트레이더 저마다 자신에 맞는 독특한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했지만 인터뷰에서 보여준 전체에서 보여준 인사이트는 모든 트레이더가 귀담아 들어야 할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 시장의 마법사들, 이게 이제 잭 스웨거가 쓴 책이죠. 제가 잭 스웨거 책에 시장의 마법사들에 대한 기억해야 할 거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공통대부분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교훈에는 방법론이나 시류에 구애받지 않는 기본적인 시장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진실,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진짜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거래기법을 말하는 것인데 시장에서 성공하는 공식은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트레이더들은 저마다 다른 여정에 걸으며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역시 어떤 트레이더는 펀더멘탈 분석만을 이용했고 어떤 트레이더는 기술적 분석을만 이용했으며 또 두 방법을 결합한 트레이더도 있었다. 트레이더 보유 기간도 어느 누구는 몇 분이고 어느 누구는 몇 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트레이딩 유형이죠. 자,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올바른 접근법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내 자신에게 맞는 어떠한 접근법을 찾아야 된다. 왜냐? 트레이더마다 성격과 어떠한 자질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가 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접근법이 무엇인지는 남들이 알려줄 수가 없고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만의 거래기법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무리 탁월한 방법론이어도 본인의 신념과 그 다음에 위안지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된 상태, 그 어떠한 범위를 말하죠. 맞지 않는다면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성공을 원하는 트레이더는 자신만의 시장 접근법을 발견해야 된다. 거부감이 들지 않는 자신만의 트레이딩 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시장에서 성공을 원하는 트레이더에게 이 책, 즉 말하면은 초격차 투자법, 그 다음에 시장의 마법사들, 세계적인 명 트레이더들이 전하는 교훈이다. 세 번째,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내려면 지금 쓰는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어떤 거래 기법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리처드 바그는 처음에는 기술적 분석을 이용했다가 이후에는 펀더멘탈 분석으로 옮겨갔지만 리처드 바그의 일이에요.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결합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잘 맞는 접근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파커의 경우는 모멘텀을 이용한 어떠한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죠. 에서 정반대 접근법인 평균 회귀. 이게 이평선에서 보면요. 평균 회귀라는 것은 평균 가치와 캔들의 그 이격 차이를 노리는 겁니다. 이격 차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전환했다. 그가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수익 내기를커녕 트레이더로서 살아남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분은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좀 선호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과 개선을 원하는 트레이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트레이딩 일지를 작성한 것이다. 트레이딩 일지를 통해 트레이더는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은요,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 트레이더가 자세한 트레이딩 일지 작성이 성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트레이딩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 해성 같으면 트레이딩 훈련 일지겠죠. 이 트레이딩 일지는 단순히 트레이드에 진입한 이유와 트레이드의 옳고 그런 결정이 무엇인지만은 기록하지 않는다. 즉 말하면 트레이딩 일지는 트레이더가 관찰한 본인의 감정, 그러니까 심리까지도 기록하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박을한 분은요, 이 마인드셋에서 약점이 무엇이고, 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매일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자세히 기록했다.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딩에 임하는 올바른 정신 자세가 있겠죠. 이 정신 자세에 대해서 이것도 심리 부분인데, 이 박은은 이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기술과 심리겠죠. 트레이드를 범주별로 분류한다. 트레이드는 매매라는 거죠. 매매를 범주별로 분류하면 범주별로 좋았고 나빴던 트레이드, 매매 거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스템 트레이더, 자동 프로그램이죠. 과거의 트레이드 유형별로 정해서 백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자유재량 트레이더, 그러니까 손매매조는 트레이드 유형과 그것의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브렌트는 자신이 했던 매매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결과를 추적해보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 그랬죠. 후회한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 트레이딩의 어떤 그 자신만의 거래 기법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어떤 게 더 유용한지 효율적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우위와 경쟁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요,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있어야지 남과의 그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겠죠. 본인만이 가진 우위와 경쟁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위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떤 매매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우위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달리왈은 자세한 트레이딩 일지를 참조해서 본인이 큰 승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연구할 수 있다. 성공을 거두니 그 매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연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자신의 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빛나는 수익률을 거두게 했다. 달리왈은 충고한다. 다른 사람의 게임을 그런 거 믿지 말고 자신만의 게임을 하면서 우위 가진 영역을 머무르시는 게, 자신만이 가진 어떠한 특별한 거래 방식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경쟁이 있다면 거기에서 계속 트레이딩하라, 그 뜻이죠. 7번째, 자,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실수에서 배운다는 건 트레이더가 자신을 발전시킨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복 차트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트레이딩 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반복 차트 훈련입니다. 트레이딩 일지의 가장 귀중한 효능이 드러나는데, 일지야말로 트레이딩 실수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일지를 복기하면서 트레이더의 과거의 실수로 다시금 상기하고 과거의 실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잘못되면 그게 연관돼서 여러 가지가 부정적인 걸로 파생이 되지만 하나를 고치면은 또 다른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사활은 일지를 복귀함으로써 기간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를 지난 직후에, 큰 수익이 난 직후에 자신이 실수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달리왈 역시 트레이딩 일지를 통해 본인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감정적 부조화가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을 했고, 단기 견해와 그 다음에 장기 의견이 충돌하는 트레이더로서
그런 감정적 부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로 충돌하는 장기와 단기 트레이딩을 분리했다. 자, 그는 장기 매매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별도로 단기 기회를 노리고 트레이드에 진입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포지션 매매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차트를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포지션 매매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별도 계좌로 끊어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비대칭 전략의 힘을 이용하라. 인터뷰에 응한 트레이더의 성과 기록을 보면 큰 손실보다는 큰 수익이 나는 횟수가 많고 금액도 커졌다는 이야기야. 어떤 때는 수익이 몇 배는 많았다. 비대칭 트레이딩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 덕분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게 있죠. 비대칭이라는 것은 간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한 방에 땡긴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 전략을 사용했다. 4은 해당 트레이드 가격을 큰 폭으로 곧바로 움직이게 할 만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시장이 그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재빨리 시장에서 나왔다. 우리가 이제 저도 어제 새벽에 그런 것을 겪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큰 기대를 갖고 들어갔지만 약간 오판이 되면요 바로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연 설명으로 예선 시장의 경제지표 발표 등 이런 큰 게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오판 즉시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트레이드를 통해 거두는 평균 수익은 평균 손실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잘해야 돼. 손실 제한 주문이나 손절매. 그런데 그게 도리어 나중에는 이익이 됩니다. 질질 끌고 갔다가 나중에 반전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큰 손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른 기회의 다른 기회, 좋은 기회를 놓치느니 다른 기회에 대한 손실 비용으로 이어지겠죠. 9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리스크 관리는 엄청 중요합니다. 질리도록 들었겠지만 또 강조하라 한다. 성공된 트레이더가 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트레이더의 진입 전략을 짜는 만큼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뛰어난 성과 이전에, 자, 뛰어난 성과가 뭐예요? 이전에 무엇부터 필요해요? 생존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이 시장에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생존해야지 뛰어난 성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첫 번째 생존이라는 이야기죠. 자, 리스크 관리를 전략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개별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놀랍게도 인터뷰한 트레이더 중 상당수는 보호형 스톱을 걸지 않았다. 이게 이제 손절 제한 주문이죠. 안 했다가 취하고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명 트레이더들도 이런 이 손절 제한 주문 안에서 쓰라린 그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달리왈은 희대의 사건을 보고 진입했다가 이게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희대의 사건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보고 진입했다가 일생 최대의 손실을 냈고, 그렇게나 손실이 커진 것은 스톱을, 손절 제한 주문을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PC가 또 고장이 나서 취하고 손실이 났으며 그 역시 스톱을 걸어두지 않아서 손실이 커졌다. 그 경험에서 개별 트레이더의 리스크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감했다. 그런 경험을 한 후로 스톱을 걸어두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이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포지션이라는 것은 어떤 종목 하나에 대한 이런 손실 제한 주문은 아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 트레이더들도 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도 이제 경험하니까 그에 이제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죠. 자, 그들은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리스크 통제를 잘못해서 트레이드를 그만둘 뻔했던 사람도 있다. 사피로는 50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다 잃을 뻔한 경험을 2번이나 한 후로는 트레이더에 진입하기 전에 무조건 청산 계획부터 먼저 세웠다. 이 사피로라는 분도 50만 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손절 제한 주문을
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아주 폐가 망신할 뻔했죠. 자, 포트폴리오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자, 개별 트레이드의 손실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통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트레이드는 포지션들이 상관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각의 포지션이 서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이 하나가 아니고 선에게 들어갔겠죠.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질 수가 있다. 그때는 아무리 포지션마다 스톱 주문을 미리 걸어둔다고 해도 여러 트레이드에서 한꺼번에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손절 제한 주문을 다 걸었어, 몇 군데. 근데 이게 한꺼번에 어떤 시장의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종목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또 사피로는 포지션들의 상관관계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나는 개별 포지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여그 상관관계에 있는 트레이더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즉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통 보면 우리가 역방향이 있겠죠. 에서 골드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골드에 걸어놓는 거야. 나스닥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상반된 어떤 종목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원금 보존 중심의 리스크 관리다. 원금 위주의 리스크 통제 기법이란 계좌의 손실 한도를 정해놓는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포지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요, 이제 원금이 있잖아요. 그 뭐 일정 부분이 손실이 나게 되면 포지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딩 자체를 중단하는 거. 그래서 트레이딩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예를 들면 달리바는 계좌 총액의 5%를 초과하면 포지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8%를 넘어서는 포지션 규모를 또 그 절반으로 줄인다. 그리고 15%가 넘으면 트레이딩을 전면 중단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후에야 트레이딩을 재개한다. 원금 보존 중심의 리스크 통제 기법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이다. 금액을 정해놓는 거죠. 예. 둘이 어차피 같은 개념이라고 해도 금액 기준의 리스크 통제는 몇 프로 하는 것보다 더 현실성이 있겠죠. 새 계좌로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 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계좌 원금이 미리 정해둔 리스크의 한도에 도달하면 지금은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트레이딩을 멈추고 지금의 방법을 재평가하는 것이 좋다. 이제 또 너무 손실만의 심리가 작용해서 계속 트레이딩을 계속 하다 보면요, 편협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손실이 나겠죠. 연달아 연속적인 손실이 나고 있다면 잠시 트레이딩을 멈추고 마음의 준비, 심리죠. 또 의욕, 강한 욕구가 솟을 때까지 재충전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좋다. 얼마의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놓는다면 이게 손실 제한 주문이죠. 한 번의 잘못된 트레이드로 인해 리스크 총 한도에 달하는 손실이 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지, 이게. 그래야지 이게 심리적인 안정도 됩니다. 이것이 원금 기준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 접근법이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원금 기준 리스크 관리가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이다. 즉 손실이 날 때는 미리 정해놓는 리스크 한도 범위 내에서 손실이 나지만, 반대로 만약에 상승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상승은 무한대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열 번째, 유의미한 스톱 지점을 설정한다. 달리발은 진입 전에요. 세웠던 가설이 틀렸다고 입증되는 시점에 보용 스톱 주문을 걸어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했다. 이게 손실 제한 주문이에요, 지금이.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손실 주문을 스톱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손실 주문을 스톱 지점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 본인에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걸어둔 스톱 지점이 리스크가 과도한 수준이라면 포지션 크기가 너무 크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포지션 크기를 줄여 너무 이제 손절 제한 주문을 크게 잡아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맞는 가설을 세웠어도 시장이 반대로 흐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스톱 주문을 걸어둘 수 있다. 또한 리스크 수용 범위 내에서 스톱 지점을 정해 손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이 너무 커도 안 되는 거죠. 적당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방향성이 틀리면 바로 청산하는 것도 즉 말하면 손절 제한 주문 선까지 오기 전에 그냥 끊어내는 것도 상당히 현명합니다. 자, 스톱 가격이 이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나. 이게 나오네요. 스톱을 거르는 목적은 대략적인 최대 손실액의 한도를 미리 정해 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스톱 가격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판 즉시 손절매해라. 그리고 방향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해당 트레이더의 미실현 손실이 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절 제한 주문을 걸어놨는데 그 손절을 먹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방향이 역방향이 되어갖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실 제한 주문 차기 전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스톱 지점에 이르기 전에 트레이딩을 청산함으로써 이게 나오네. 모면한 손실이 나중에 이 트레이드가 회복됐을 때 벌게 해줄 수익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잘하면 나중에 거의 수익으로 돌았습니다. 미적미적 하다가 계속 끌고 갔다가 거기 난 손실이 만약에 반전했다 하더라도 막대한 손실 그 감소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오늘 얘기가 10가지네. 11가지. 네, 11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명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